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는 왜 파산했을까요? 세계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던 미국 디트로이트가 20조 원이 넘는 빚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1950년대 디트로이트는 자동차는 물론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도 크게 발달해 제조업 일자리만 2만 6천 개나 되는 미국 최대 공업도시였죠. 글로벌 빅3 자동차 회사 가운데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 공장만 10개나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180만 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70만 명쯤으로 줄었고 제조업 일자리 수는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엔 빈 건물 7만 8천여 개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고 인구의 36%가 빈곤층이죠. 사실 디트로이트의 엄청난 재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도시에 설립된 자동차 제조 공장들이 1960년부터 인건비가 싼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도시는 자동차 산업에만 의존하고 새로운 산업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과잉복지도 도시 파산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공무원, 경찰의 연금 또는 보험료 관련 채무가 전체 부채의 무려 절반이나 차지할 정도인데요. 도시도 개인이나 기업처럼 마구 쓰는 지출을 멈추지 않으면 파산에 이른다는 사실을 디트로이트의 몰락을 통해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개인이나 도시의 몰락이 결국 연쇄적으로 국가의 미래까지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네, 디트로이트의 최근 흥망성쇠에 대해서 한뼘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디트로이트 이 지역을 러스트벨트라 그러죠. 시카고에서부터 미시간호를 따라서 동쪽으로 가는 쭉 이어지는 이 벨트를 러스트벨트라고 합니다. US 스틸이라고 한 자동차 산업에 불가피한 게 철강이지 않습니까? 철강 산업이 같이 발달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회가 돼서 미시간을 방문하게 되시면 미시간의 이제 주도죠. 핵심 도시죠. 디트로이트에 가시면 이런 말씀을 들으십니다. 밤에는 도심으로 가지 마라. 깽단들이 설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만큼 도시가 황폐해져 있습니다. 미시간에서 유명한 대학이 있죠. 앤하버라고 하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대학이 있는데 그 학생 수가 약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과연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옛날에 자동차 3사가 있었을 때는 직장 찾는 게 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만 자동차 회사가 다른 주로 떠나면서 직장 찾기도 어렵고 시카고에 있는 금융회사도 과거에는 한 10명 정도가 인턴을 갔다면 요사이는 1명 정도가 인턴을 갈까 말까 하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기업만 매일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도시도 매일 변해야 된다. 그래서 노키아가 어제 시간 해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결국은 합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혁신을 버거워하다가 결국은 회사의 전망이 맞아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결국 기업과 도시도 혁신을 해야 되지만 가장 핵심 주체가 도시 시민이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근로자, 노조. 우리나라도 분명히 귀족 노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만 쥐고 있겠다고 하다가는 결국 모두가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이런 데서 교훈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YTN 곽수정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가게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 가게 말입니다. 일반 우리 음식점이나 이런 가게 말입니다. 연예인 등 유명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데 맛집에 가보면 사인 같은 거는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죠? 왜 주의하셔야 되느냐? 이런 업소만 찾아내서 퍼블릭시티권 소송을 거는 일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퍼블릭시티권 영어죠. 그죠? 앞에 이 권이라고 하는 건 지적재산권처럼 권이고 그래서 이 퍼블릭시티권이 뭔지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에 거는 영어고 뒤에 거는 권 한자인데 이게 그렇죠. 뭡니까? 초상권입니까? 예, 일단은 연원을 따져보면 미국 예. 판례상 인정되고 있던 권리입니다. 네. 뭐 라이트 퍼블리서티라 그래서 주로 예. 초상 사용권, 뭐 예. 초상 재산권 이렇게 용어로 번역하기도 하지만요. 네. 요즘 그냥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예. 우선 퍼블리시티권을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개념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의해서 명확하게 인정된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퍼블리시티권을 정의한다면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이렇게 재산적 가치가 있거든요. 네. 이것을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재산상 권리를 말하죠. 네. 그 뭐 초상권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초상권이라고 하면 어떤 개인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권리는 비슷하지만 네. 이 초상권은 인격권으로 칩니다. 네. 인격권이라는 것은 성질상 다른 사람에게 예. 이렇게 양도한다는 것이 어색한 거거든요. 예. 이에 반해서 이제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초상이나 이런 것들에 기초하고 있지만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적인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인정해서 예.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도 좀 자유롭고요. 예. 퍼블리시티권의 행사 또한 그 본인에 국한되지 않고 뭐 권리자 본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양도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짚어보면 허락 없이 연예인 사진을 가게에 걸어놓거나 또 쇼핑몰을 하면서 상업적으로 이용을 했다거나 내 블로그에 홍보용으로 뭐 인용을 했다거나 이러면 다 퍼블리시티권에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구체적인 사용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맞겠죠. 그런데 네. 원칙적으로 연예인의 초상이나 성명, 기타 뭐 특징적인 표지 등이 있잖아요. 예. 이것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말씀드린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요. 예. 이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손해배상 책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요즘 법적 소송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보면은 권리행사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어쨌든 그 해석상으로 판례상 네. 인정되는 권리이다 보니까요. 예.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권리 행사도 일정한 룰이 있고 남용돼서는 안 될 텐데요. 네. 지금 보면 단순한 합의금만을 목적으로 정말로 영세한 이런 업체들까지 포함해서 무분별하게 이게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손해배상 요구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썩 좋게 보이지는 않고요. 예. 지금도 물론 현재 진행형이지만 과거의 경우를 보면 저작권 침해를 단적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시 나이 어린 미성년자에게까지 형사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모습도 봐왔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과연 그동안 젊은 애들한테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올바르게 교육하고 홍보했는지 의문이죠. 네. 이런 취지에서 보면 네. 개인적으로 지금 퍼블리시티권의 권리 행사도 가급적이면 상습적이고 뭐 이런 피해 규모가 큰 그런 중요 침해 행위에 국한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연예기획사나 이런 쪽에서 연예인을 이렇게 관리하는 쪽에서 보면 이런 대행업체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하고 있는 영업소에서 돈을 받아주겠다. 그러면 뭐 굳이 그러지 마세요. 뭐 큰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 네, 뭐 연예기획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수익 구조가 이제 광고와 관련된 수익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침해가 발생한 내용이라면 네. 손해배상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뭐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해당 연예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이 남발될 경우라면 네. 과연 그 연예인의 이미지에도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네. 의문이기 때문에 예. 신중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말죠. 뭐 뜬금없는 질문해가 괜히 또 제가 흐름을 아닙니다. 갑자기 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스포츠 유명인이라든지 네. 연예인의 어떤 성격이나 개성을 네. 가지고 논평을 하다가 네.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것도 네. 광의의 의미에 있어서 퍼블리시티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나요?
뭐 퍼블리시티권은 그 사람의 표창이나 이런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네. 뭐 언론 번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부분은 퍼블리시티권보다는 이제 뭐 다른 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에 따라서 예.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명예훼손이나. 부분의 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미가 조금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악덕행위다 싶은 게 파파로치 같은 분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죠? 네. 대행업체, 우리가 대신해서 이제 적발해서 돈을 받아내겠다. 네. 이런 분들. 영세상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참 진짜 아닌, 마른 하늘에 이 날벼락도 유분수죠. 그죠? 경고도 않고 일어나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또 문제점 중에 하나죠. 사실 예. 합의금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심지어는 법률 전문가인 저희들이 보기에도 내용 증명의 내용을 보면 과도한 요구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제 뭐 소송이다, 뭐 이걸 뭐 고소하겠다 이런 내용도 심지어 포함되어 있고요. 예. 뭐 자신에게 어떤 범위의 책임까지 있을지 잘 모르거든요. 예. 이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장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예. 여러 가지 이런 취지에서 합의금을 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어떻게 위법 행위를 따집니까? 네, 일단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이 재산권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네. 결국에는 일반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이 경우에는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텐데요. 네. 보통 그 정도의 침해 행위를 기준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었던 광고료는 얼마인지 이용 기간은 또 길었는지 네. 그리고 매체의 종류도 있잖아요. 단순 예, 예. 전단지인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인이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인식의 범위도 한정돼 있는지 예. 또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수익을 봤을지 이런 걸 모두 따져봐야 될 텐데요. 네.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에 이런 손해를 입증해야 될 책임은 가해자가 아니라 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네. 네. 그 원고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가불 관계에서 갑 쪽에 계실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 의뢰 입장인 영세상인 경우에는 뭐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 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패소 가능성이 있겠죠. 네. 다만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들이 대부분 지나친 경우가 많아서 예. 법원이 이를 모두 다 인정해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네. 과징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만약에 패소했다면. 네, 일단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서 별도로 과징금이나 뭐 형사처벌은 어렵고요. 네. 민사상의 이제 손해배상 책임만 문제가 될 텐데요. 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예. 최근에 언론에 이슈가 됐던 그 백지영 씨 사건의 경우에는요. 예. 모 병원이 이제 홍보 목적으로 2010년부터 2년간 블로그의 사진을 이렇게 예.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였는데 법원이 인정한 최종적인 배상액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시에 이제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권리 침해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예. 배상액을 적절히 조정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예.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결국 이렇게 이제 뭐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굳이 이 뭐 법정에 서지 않고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이것도 권하죠. 네, 그렇지만 뭐 일반인들의 경우 소송이라고 하면 일단 겁부터 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뭐 가게 닫는 것이 아니냐 뭐 네. 이런 걱정하실 수 있을 텐데요. 두려움에 덜컥 배상 요구를 들어보시는 것보다는 각종 무료법률 상담소도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최악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네. 이런 그 피해 당사자가 되지 않으려면 뭐 제일 주의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권리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죠. 예. 연예인 사진의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 특히 뭐 인터넷상이라 이렇게 예. 표시된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점검을 잘 하셔서 삭제를 한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두시는 것이 좋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사진에 대해서 별도 저작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작권 침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미 FTA 하면서도 우려했던 게 이 저작권, 지적재산권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요즘 침해 행위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외에도요. 여전히 잘 몰라서 이런 것도 저작권 그렇죠. 침해가 되는구나라고 잘 몰라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쉽게 저지르는 일종의 선의 침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죠. 이 부분은 여전히 뭐 홍보 부족도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층에 대해서 교육도 좀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되겠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창작한 창작물의 경우에 이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다거나 뭐 복제한다거나 전송 이런 행위들이 이제 침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되겠죠. 예, 간단하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저작권 침해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안타깝지만 모르는 그런 침해일지라도 형사상 저작권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영리 목적의 상습적인 그런 처벌 그 침해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높지요. 그리고 이제 뭐 주의할 점이라는 것은 이제 정당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좀 존중해주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좀 필요한 세상이 됐고요. 정부도 이제 방관하지 말고 적절한 예방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좀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도요. 지금 퍼블리시티권 같은 경우는 과도기에 있는 상황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권리자의 권리 행사만을 존중해 줄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그리고 일종의 선의의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도 적절하게 감액한다거나 아니면 원만한 조정을 유도해 주는 등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놓치기 쉬웠던 정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였습니다. 자기야, 안전벨트 했지? 아들, 급하다고 너무 밟지 말고. 너 회식 끝나면 꼭 대리 불러라. 아빠, 운전 조심히 다녀오세요. 늘 당신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알짜 부동산 정보하고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 4부에서 준비하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에서 5%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알짜 부동산 정보하고 취업 내비게이션 준비했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십시오.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올 한가위에 감사드릴 분이 있다면 선택의 자유와 주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롯데 상품권 카드를 선물할 것입니다. 롯데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롯데 상품권 카드. 단언컨대 롯데 상품권 카드는 가장 완벽한 한가위 선물입니다. 구매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혹시 최근에 나왔던 전월세 안정화 대책 언제쯤 나왔는지 기억나시겠습니까? 일주일 지났습니다. 8월 28일 날 나왔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 대표님. 예. 주택 거래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직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강북권 그 현지 중개업체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중소형 위주로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70에서 75%가 넘는 전세가율 아파트 단지 위주로 예. 매매로 조금 전환한 수요가 일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 전세 한 2억에 살고 있는데 예. 집주인이 2, 3천만 원 좀 올려달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예. 여기 집값이 2억 7천만 원 정도 하니까 예. 2억 2천만 원 정도 올려주면은 예. 전세가율 한 80%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참에 집을 사버리자 하는 분도 계시고 다만 강북권 위주로 조금 거래보다는 좀 호가 위주로 예. 조금 올라가는 상황인 거고 예. 좀 특이한 거는 강남권 그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가격도 좀 오르고 예. 거래도 늘고 있는데 요거는 828 대책 영향보다는 개포지 같은 경우 이제 건축 심의 신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재건축 그 일정이 좀 빨라지는 단지들 위주로 가격이 예. 좀 호가도 상승하고 좀 거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사철이 곧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약발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이사철에? 야, 어제 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아주 참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 머리 아픈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앞으로 8년간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이런 상황이 계속 그 지속이 되면은 네. 매년 전세값이 7.8%씩 상승을 하고 예. 집값은 0.5% 하락을 해서 2021년 그러니까 8년 후가 2021년이지 않습니까? 예. 요때가 되면 올해 전세값이 집값을 앞지를 수 있다.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려가지고 충격적인데요. 예. 효과가 당장 나타나진 않네요. 어차피 그 828 대책이 단기간에 전세가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은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전세가 안정 그 주요 골자가 예.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는 건데 예. 수도권 같은 게 1만 3천호가 목표예요. 근데 규모도 작지만 이마저도 공급하기 쉽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화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예. 금리도 내려주고 양도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을 다 감면 확대를 해더라도 예. 민간 사업자들이 집을 사가지고 수요가 그 늘려야 되는데 예. 수요가 좋지 않게 매입을 꺼려하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현실적인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 인하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소급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아직 발표도 못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은 수익 공유형 그 모기지 상품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대가 많은데 10월 달에나 출시가 되는 거고 또 시간차가 상당히 맞지 않기 때문에 구매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전세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 기대 수익,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별로 시원찮기 때문에 나오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지금 이번에 828 대책이 전세 수요를 매수 수요로 한번 돌리겠다 이런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죠. 예. 예를 들면 지금 집을 사게 되면 예. 집값이 또 떨어질 듯한 그런 불안감이 상당히 많고요. 예. 집 사면 또 이런저런 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취득세 들고 또 재산세라든지 그쵸. 대출도 이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겠고 818 후속 대책이 해결을 사실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당장 집을 사더라 해도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는 취득세 감면을 꺼내놓고 해결도 안 되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아까 그 수익 손익형 이것도 출시가 됐고 또 자격이라든지 대상 예. 상품이라든지 가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상품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집값이 회복된다는 좀 시그널을 좀 줘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다주택 양수 중과 폐지라든지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 이런 것들을 좀 완화를 시켜줘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좀 집을 사게 하면 예. 그 뒤에 좀 실수요자들 좀 따라올 수가 있는데 이분들도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 실수요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뉴스에 가끔 이래 보면은 신규 분양 시장,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정부가 공급을 줄이겠다 그러놓고 또 신규 분양 시장이 조금씩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공급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난달 8월은 분양 비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19,717가구 공급했어요. 예. 이 중에서 17개 단지 한 50% 정도가 순인의 마감이 됐거든요. 예. 지난해는 한 35% 정도밖에 마감이 안 됐는데 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입지가 좀 뭐 내곡지구라든지 세곡 2지구, 성남 여수 보금자리 이런 공공 분양들이 상당히 많아서 네. 인기가 있었지만은 민간업체들도 최근에 분양한 용인 수지라든지 부천 중동, 또 왕심 뉴타운 이런 데가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는 지역 위주로 그 청약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입지가 좋은 신도시라든지 예. 서울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지역들의 공급 물량들이 많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 관심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욱하는 심정에 그냥 이참에 집을 사버려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건데 좀 그러시려면 이왕이면 발품도 파시고 많이 다니시면서 보시면서 시장을 좀 보셨으면 하는데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우선 뭐 가을 분양 시즌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우선 내일 그 일회 신도시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주상복합이긴 하지만 성파권이고 예. 가격 경쟁이 있고 그다음에 서초구 잠원동에서 레미안 그 삼성 레미안이 분양하는데 예. 일반 분양이 126가구밖에 안 돼요. 근데 예. 입지도 굉장히 좋고 예. 가격 경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SH공사가 2,854가구를 그 아주 요거는 가격도 싸고 택지개발지구 때문에 굉장히 예. 인기가 많을 거 예상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한꺼번에 많은 양들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예. 소비자들은 그 청약 통장을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체크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우선 같은 신도시나 택지개발 지구 내라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 공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입지가 좋고 가격 경쟁이 있는 단지를 꼼꼼히 골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신규 분양할 때는 그 중도금 대출을 60%까지 해주셨습니까? 예. 사실은 60%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입지 이후에 보통 한 40% 정도의 그 대출을 받으면 적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60%만 믿고 덜렁했다가는 상당히 낭패를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분양을 받으면 이 집이 입지 이후에 정말 그 떨어지는 건 고사하고 오를 수 있는 고사하고 떨어지지 않는 집인지 이런 것들을 발품을 잘 팔아야지만 좋은 집을 고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집을 고를 때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첫 번째 예를 들면 학군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기반 시설이 많이 편의시설이 있어야 된다. 예. 어떤 내용들을 꼼꼼히 짚어봐야 됩니까?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이제 집을 사는 기준이 제일 따지는 그가 아니라 학군이지 않습니까? 예. 자녀 교육을 제일 따지고 그다음에 이제 입지 조금 더 나가서 이 집을 샀을 때 더 이상 가격은 떨어지지 않겠다. 가격은 일부 좀 가격이 상승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학군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아까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가격은 상승하겠습니다만은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입지죠.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이 되고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입지하면은 뭐 그냥 눈에 그냥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 안에 딸린 어떤 주요 항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될 걸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주로 저희들이 이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아파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하는데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빌라, 또 주상복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건 땅도 있고요. 예. 어떻습니까? 부동산 이야기할 때 앞으로의 기대 수익이 매우 낮은 시점에서 어느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이제 주상복합 시대도 한물 간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한 3, 4년 동안 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예. 그 소형 주택으로서 이제 그 수익형 상품으로 인기가 많았고. 그렇죠. 다만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차피 땅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강북도 강북은 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뉴타운 지역으로 굉장히 지분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 지역 위주 말고 다른 지역, 그러니까 상권이 좀 확장되는 지역들, 네. 향후 또 전철이라든지 어떤 교통 개선이 되는 지역들 예. 이런 위주로 땅값은 상승할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주택보다는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토지 시장을 조금 눈여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토지 시장을 이야기할 때 간단히 여쭙고 싶은 게 예. 인구가 유입되는 요인이 어떤 것들입니까? 다시. 우선 뭐 산업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대학교가 새로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도 단순히 그냥 그 베드타운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는 집값이 오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네요. 예를 들면은 저쪽에 그 강세지구의 마곡지구 같은 경우들은 산업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산업 시설들이 이런 것들은 산업 플러스 주택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주거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되고 거기에 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상당히 영향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산업이나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그런 그 지역을 좀 골라보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중요한 정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뭐니 해도 요새는 취업 걱정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되었고요. 체크해야 될 점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반기 공채가 이번 주부터죠? 네, 9월 2일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취업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이번 하반기 공채 시즌에도 역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스펙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업에서는 인턴십, 대외 활동 등의 경력 인정이 되는 스펙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 구직자들이 준비하는 스펙은 여전히 자격증, 어학 성적 등이 상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깨고 준비해야지만 취업 성공의 길이 조금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올해 이제 그 핫 키워드가 열린 채용입니다. 인크루트 올 하반기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 정도의 상장사가 열린 채용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만큼 스펙이 아닌 열정, 적성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뭐 예를 들면 삼성그룹의 함께 가는 열린 채용, KT의 올레스타 오디션, 기아자동차의 커리어2 등이 대표적인 열린 채용 사례이니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적성에 맞는 업직종과 어울릴 수 있는 기업 문화에 집중 구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팸처럼 이렇게 막 입사 지원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적성과 좀 어울리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그다음에 오랫동안 선호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업직종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셔야지만 직장생활 오래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도 신입사원의 중도 이탈률들이 매우 높다는 것. 30% 넘죠. 네, 우리 그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룹사 경우에는 거진 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대졸 신입 상급 직원 공채를 전 계열사에서 진행을 시작을 했고요. 하나그룹은 9월 4일부터 효성그룹, GS리테일, 두산그룹, 롯데그룹, 대한항공, CJ 등 굵직한 기업들의 공채가 이미 진행이 되었고요. 이런 정보는 인크루트 신입 공채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이케아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좀 독특하게 공채를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케아가 가구 회사죠? 네네네. 이제 뭐 들어오면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랑 뭐 트러블도 있고 이러는데 어쨌든 대규모 이제 채용들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모양입니다. 지난번 YTN 생생경제에서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 뭐 금융감독원 면접 단합을 했다. 그래서 같은 날 치른다. 이걸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 그룹 공채는 뭐 담합은 안 하시겠죠? 면접하는 날 좀 난리겠죠? 비교적 자율적으로 결정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만큼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잘들 결정을 하시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좋은 인재를 뽑으려면 이제 먼저 뽑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대입 재수, 삼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취업도 재수, 삼수 많죠? 슬픈 얘기입니다. 최근에 취업문이 이제 좁다 보니까 취업 재수라는 말이 대학생들과 구직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학생의 경우에 이 취업 재수라는 말은 바로 졸업하지 않고 복수 전공을 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1년 정도 졸업을 연기한 다음에 학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위한 이제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졸업을 하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취준생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는 주요 기업의 공채에 탈락하게 되면 중견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고 내년 상반기 공채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취업 재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얼마나 재학생들이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을까요? 궁금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취준생 45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74.9%가 하반기 공채에 실패한다면 취업 재수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매우 높은 비율로 취업 재수를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요즘에 또 세태를 보여주는 조사였다고 보여지고요. 그 많이들 생각하는 재수 기간, 취업 재수 기간은 6개월 미만이 54%로 가장 많았습니다. 취업 재수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물론 뭐 좋은 일자리 잡아야 되겠다는 고민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보다 뛰어난 경쟁자가 많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뭐 그 취업 재수를 6개월 정도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졸 그 취준생들의 평균 대기기간이 취업 대기기간이 13개월 정도 되거든요. 1년 넘네요. 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취업 재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다수는 지금 1년을 넘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저희 이제 잘 생각하고 결정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취업 재수가 증가하는 이유를 보면 어쨌든 괜찮은 일자리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대졸자의 눈높이에 이제 맞추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매년 40만 명 이상의 이제 신규 대졸자들이 배출되는데 취준생까지 취업 재수생까지 합치면은 연간 이제 60만 명 정도가 취업 시장에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불황 이제 장기화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제 그 가장 안 좋은 대졸 신입 일자리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취업 준비생들이 자꾸 이제 재수의 길로 인도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와 함께 구직자의 학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비해서 이 소득에 대한 눈높이는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자리와 잘 맞지 않는 이런 미스매칭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좀 극복해 나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새 제가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은 셀프 프로퍼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차피 이번 취업은 첫 번만에 도전해서 안 될 테니까 나는 재수를 아예 각오하고 덤벼들겠다. 이런 취업 준비생들도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각오를 아까 그 조사 결과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각오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디데이가 없이 이제 그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효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수도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략 반드시 가져야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취업 고시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 취업 재수를 선택할 경우 전략을 잘 가지지 않으면 고시 이상으로 기간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 및 전략은 뭐냐면은 이 데드라인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한을 정하라 이거죠. 나는 언제까지만 하겠다. 그게 아니면은 설사 그게 임시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취직을 하겠다. 이런 선을 구하고 들어가야 인생이 좀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업 재수가 너무 이렇게 길어지면요. 보통 한 1년 정도 넘으면 그게 자신감 상실, 사회 부적응, 뭐 이제 이런 문제로 이제 심리적인 문제로 연결이 돼 버려요. 주변 분들도 답답하고. 네. 그래서 더 이제 상황이 악화되는 그 상태를 제가 너무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간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대기업을 입사 준비를 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제 생각은요. 놀면서 취업 준비하시지 말고 가급적 대기업에 알바든 대기업에 인턴십이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져서 취업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준비하는 내용을 보면은 영어 점수 올리는 거, 면접 준비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국한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은 근데 하루 풀타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현장의 느낌을 더 이렇게 느껴가면서 자극도 받으면서 좀 긴장감 있게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세 번째는 굳이 준비를 해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 담당자들의 요구대로 어학 자격증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관계된 기업이나 업직종에 가서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르바이트든 인턴이든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취업 재수 이야기가 나오면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십니다. 나이 괜찮냐고. 재수에도 나이 괜찮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워낙 이게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 연령 제한 거의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뭐 30이 넘어간다고 해서 취업에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경우의 수는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이런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조언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데드라인은 정하시고 준비를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그 데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1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1년 안에 끝장을 봐야 된다. 네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23살 이제 졸업을 해서 네. 24살 보통 이제 1년 정도 이제 대기를 해서 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한 25 정도까지 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학하셔서 보통 정상적이면 27인데 요즘 28 정도의 대개들 졸업하시니까 네. 29까지 정도 하시면 어떨까. 30 넘어서 사회생활 이제 시작하게 되면 되게 이게 본인 스스로 위축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 좀 고려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네요. 또 중요한 건 이제 정보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가급적이면 빨리 남보다 먼저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네. 공채 소식 빨리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하우가? 네, 그 학교에 계시는 분들 같으면요, 그러니까 현장의 정보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데가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캠퍼스 리크루팅이라고 해서 네. 요즘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나가서 채용 진행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학교에서 뭐 면접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전형 기준들을 알려준다든지 준비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조언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캠리 정보들, 학생들은 캠리라고 하더라고요. 캠리 정보들을 잘 이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요즘 이제 인크루트 같은 업계들이 공채 시즌을 대비해서 공채 달력들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또 경쟁이 있어요. 발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예. 그래서 조금만 그 관심을 가지시면 공채 달력 다 보입니다. 예. 이거 이제 입수하셔가지고 활용하시고 예. 이런 공채 달력 같은 것들이 모바일에서 이제 앱으로 네. 제공되고 있거든요. 예.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시간 푸시 받으시면 뭐 또 놓칠 이유는 없겠죠. 예. 네. 흔히 우스갯소리로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고 뭐 이런 이야기도 네. 나오고 하네요. 네. 어쨌든 빨리빨리 취업을 해서 부모님도 즐겁고 본인도 사회생활 하시면 좋겠지만 사회가 그렇지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꽉 이게 물어봐. 붙잠 의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완전히 새롭게 뉴 코란도시 탄생. 일이 바쁜 순간에도 파도를 타는 것처럼 신나는 기분. 더 즐거워진 코란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오후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Corando Sea.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네, 오늘 홍경 교수하고 기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훈아 씨의 공이라는 노래 가사 말이 생각이 나서 잠깐만 읽겠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부질없는 건데요. 움켜잡고 29만 원밖에 없다고 한 분도 생각이 나고요. 가정의 일이지만 하여튼 좀 씁쓸합니다. 우리 서민분들 오늘도 힘들게 생활하셨죠? 기지개 펴시고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